한겨울, 그 집의 겨울은 사람의 살을 애는 짐승 같았다. 연화의 손등은 벌써 며칠째 갈라져 있었다. 붉은 살이 드러나고 그 틈새로 피가 스며 나왔다. 새벽부터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빨래대야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녀의 손은 얼음물 속에서 떨고 있었다. 빨랫감을 비틀 때마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와 물이 희미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그 집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으니까. 즉, 등 뒤에서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최 씨였다. 발집이 붙은 얼굴, 찢어진 눈꼬리, 깊게 패인 미간. 그 얼굴은 늘 화가 나 있었고 화가 나지 않을 때에도 화가 난 얼굴이었다. 이 아침부터 그 난리를 떨어쓰겠냐? 사람 잠 좀 자자는데 빨래 소리가 아주 쟁갈이여. 죄송합니다, 어머니. 금방 끝내겠습니다.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최 씨의 발이 대야 옆 물바가지를 툭 걸어찼다. 퍽 하고 물이 튀었다. 얼음물은 연화의 무릎과 치마 자락을 흠뻑 적셨다.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고, 이 꼴을 봐라. 집안이 늘 축축하고 눅눅한 게 다 내 탓이다. 손이 느려서 그렇지.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물바가지를 다시 세웠다. 손가락 끝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손등의 상처는 따끔하게 살아있었다. 누군가 불씨를 톡톡 찍어 누르는 듯 아팠다. 그 순간 작년 이맘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친정에서 정갈이 왔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연하는 그때도 이렇게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최 씨가 말했었다. 출가 외인이 어딜 나가? 내 발이 밖으로 나가면 그날로 이 집 며느리 자리도 없을 줄 알아라. 연하는 멈춰서서 문지방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남편에게도 빌었다.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오겠다고. 손 한 번 잡고 딸이 왔다 말 한마디만 들려드리고 오겠다고. 하지만 그 집은 연하를 보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숨은 연하가 없는 곳에서 꺼져버렸고 연하의 마음도 함께 꺼져버렸다. 그날 밤 연하는 부뚜막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부엌은 낮보다 더 추웠다. 장작불은 시원찮게 붙었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연하는 손바닥으로 불을 감싸며 살려냈다. 엄마. 불꽃이 한번 파르르 떨렸다. 엄마, 나 그때 못 갔어. 연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등의 상처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손이 더 미웠다. 그 손이 일을 하느라 바빠서 어머니에게 가지 못한 것만 같아서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말끝이 떨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눈물은 뜨거웠지만 부엌 바닥은 차가웠다. 연화의 눈물은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 떠는 느낌이었다. 그때 방문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애미도 죽었으면 죽은 거지. 밤마다 구시렁거려서 집안 기운만 흐린다. 최 씨의 목소리였다. 내 친정이 그리우면 그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긴 내 집 아니여. 내가 울어대면 내 속이 더 상한다. 연하는 숨을 삼켰다. 울음이 목구멍에 걸려 막히는 느낌.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부엌 한쪽 빈자리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공기만 조금 따뜻해진 것처럼. 연하는 불씨를 바라보다가 마치 누가 곁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엄마가 정말 나를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이 들면서도 손을 가만히 펼쳐놓고 있었다. 꿈속에서라도 누군가 그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깊은 잠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연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가 터지고 갈라진 그 손등을 말없이 오래 쓰다듬어 주고 있다는 것을. 손끝이 따뜻해지며 눈가가 다시 젖었다. 연하는 꿈속에서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치 그만 울어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날 밤의 꿈은 꿈이라기엔 너무 또렷했다. 연하는 낯선 마루에 앉아 있었다. 겨울인데도 바닥이 차갑지 않았고 공기엔 희미한 쌀뜨물 냄새가 돌았다. 머릿속에 친정 부엌에서만 맡아보던 밥 짓기 전에 고소하고 눅진한 냄새.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연하는 숨을 죽인 채 돌아봤다. 거기 어머니가 서 있었다. 살아생전보다도 더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사람은 죽으면 눈빛도 흐려진다던데 어머니는 오히려 더 선명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연하는 움찔했다. 손등에 갈라진 살, 터진 상처가 닿는 게 부끄러워 손을 빼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손은 단단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잡고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바닥은 예전처럼 거칠었다. 밤새 바느질하고 장작 쪼개고 김치 담그고 딸 먹여 살리던 그 손. 그 손이 연하의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상처 위를 갈라진 살을, 피가 맺혔던 그 자리를. 연하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쌓여있던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데 목구멍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말도 없이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듯이 뚝뚝. 어머니의 눈물이 연하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온기가 있었다. 엄마 왜 그때 나 기다렸어?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 말하라는 듯이. 그리고는 연하의 품을 가만히 벌려 보였다. 연하는 본능처럼 품을 열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더니 연하의 가슴께로 마치 바람처럼 스르 들어왔다. 정말로 쏙 하고 연하는 숨이 멎었다. 몸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가 들어와 자리 잡는 느낌. 심장이 아닌 배 아래쪽에서 둥글고 묵직한 온기가 번졌다. 그 순간 꿈이 뚝 끊겼고 연하는 헉하고 눈을 떴다. 밤이었다. 새벽도 아닌데 마치 새벽같이 어두웠다. 바깥에선 바람이 담벼락을 긁어대고 초가 지붕이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연하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가 조심스레 배로 내렸다. 그리고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 속이 울렁거렸고 평소엔 좋아하던 된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힐 듯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연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괜히 입을 열면 그 집은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만들 줄 아는 집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마당에서 장작을 옮기다가 연하가 휘청거렸다. 눈앞이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이 툭 떨어졌다. 그 소리에 남편 김서방이 뛰어나왔다. 너 어디가 아프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났다. 며칠 뒤 김서방은 읍내 약방에서 돌아왔다. 약방에서 준 작은 부적 같은 종이와 달콤한 약재 냄새가 나는 풀 몇 가닥. 그리고 그의 눈빛엔 오래 본 적 없는 빛이 있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하는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연하는 그 순간 꿈속에서 어머니가 품으로 들어오던 느낌을 떠올렸다.
가슴속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하지만 기쁨이 오래갈 리 없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최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뭐가 그리 시끄럽냐? 새벽부터 사람을 못 쉬게 하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연아가 아기가 생겼답니다. 순간 최 씨의 얼굴이 멈칫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꼬리가 올라갈 뻔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다. 아기. 최 씨는 연아의 배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축복이 아니라 장부의 숫자를 세는 눈빛이었다. 입 하나 더 늘었네. 세상에 밥이 남아도는 줄 아나. 연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최 씨는 그 말 끝에 또 다른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사내여야 한다. 집안 끊기면 그건 내 죄다. 그 말은 칭찬도 축복도 아니었다. 그저 또 하나의 족쇄였다. 그날부터 최 씨는 더 교활해졌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우리 며느리가 늦게나마 복을 받았다 떠들었지만 집안에서는 연하를 더 몰아붙였다. 임신이 병이냐? 꾀병 부리지 마라. 몸 아끼면 애가 잘 큰다더냐? 손 놓으면 답이 나오냐? 만삭이 되어 배가 앞으로 크게 불러왔을 때도 최 씨는 연하를 밭으로 내몰았다. 겨울 끝자락에 밭은 얼어붙어 있었다. 연하는 삽을 들고 땅을 찍었다. 딱딱 삼날이 얼음 같은 흙에 튕겨나가며 손목이 저릿하게 울렸다. 그 와중에도 연하는 배를 감싸쥐었다. 괜찮아. 아이가 놀랄까? 괜찮아. 아이가 아플까? 그런데 이상했다. 연하는 어느 날 밭질을 하다 문득 멈춰섰다. 배 안쪽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툭 손끝으로 만지는 것 같은 작은 신호. 연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엄마. 그 말이 나오자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연하는 눈을 감고 배를 쓰다듬었다. 너는 누구니? 그때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배 안에서 다시 툭 하고 움직임이 왔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켠이 녹는 듯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연하는 부엌에서 혼자 쌀을 씻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정말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연하는 그 말을 하자마자 스스로 놀랐다. 그래,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하지만 연하는 아직 몰랐다. 그 아이가 단순히 돌아온 생명이 아니라 이 집안의 가장 큰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는 아직 말도 못하는 작은 몸으로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연하의 배는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처음엔 그저 허리가 시큰한 줄 알았다. 겨울 내내 밭질을 했으니 몸이 상한 게 당연하다 여겼다. 하지만 이내 허리에서 배 아래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통증이 왔다. 욱하고 올라왔다가 쑥하고 빠지고 다시 욱하고 올라오는 통증. 연하는 부엌 문턱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안방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뭐야? 아침부터 죽는 소리를 내. 밥 안 해? 연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보다 먼저 숨이 꺾였다.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바닥이 출렁거리는 듯했다. 김서방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다. 여보, 왜 이래? 연하는 겨우 말을 뱉었다.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그제야 김서방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한참을 허둥지둥거리더니 이웃집으로 달려가 산파를 불러왔다. 산파는 70 가까운 노파였다.
손가락은 굵고 눈빛은 사나웠지만 아기를 받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능숙했다. 그 노파가 들어오자마자 연화의 배를 한번 눌러보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불 붙었네. 불 붙었어. 물 데워라. 천 깔아라. 숨 길게 쉬어. 연하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방 안에는 뜨거운 물김이 자욱했고 젖은 첫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빛은 흐렸고 그 흐림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최 씨는 문턱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째려보고 혀를 찼다.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집안을 뒤집어 놓냐? 산파가 눈을 흘겼다. 어머니, 지금은 말 아끼셔야지. 산모 기운 빠지면 큰일 나요. 최 씨는 그 말에 발끈했다. 내가 말도 못해? 이 집 살림이 내 손에 달렸는데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때 연하가 숨을 몰아쉬며 몸을 뒤틀었다. 통증이 또 왔고 연하는 손가락 끝까지 떨었다. 으악. 김서방이 연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연하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지금은 그 거칠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처럼 느껴졌다. 산파가 단호하게 외쳤다. 힘 줘. 힘 한 번에 밀어. 지금.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불렀다. 엄마. 그 이름 하나가 속에서 불씨가 되어 번졌다. 그 불씨가 연하의 몸을 밀어 올렸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다. 으으. 그러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산파의 손이 바빠지고 김서방은 숨을 삼키고 최 씨는 문턱에서 눈을 찢어지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나왔다. 산파가 갓난아이를 두 손으로 받아 올렸다. 피와 양수 냄새가 순간 확 올라왔고 뜨거운 김 속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꿈틀거렸다. 이제는 울음이 터져야 했다. 응애하고 숨을 터뜨려야 했다. 그런데 아이의 입이 뻐끔 한번 열렸다. 산파도 김서방도 최 씨도 연하도 모두 숨을 죽였다. 응애가 나오려는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소리는 울음이 아니었다. 에휴. 걸걸하고 낮고 분명히 어른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한이 서린 오래 참고 살아온 여인의 목소리. 순간 최 씨의 팔이 굳었다. 산파의 얼굴이 굳었다. 김서방은 눈을 크게 뜬 채로 멈춰섰고 최 씨는 혀를 차며 말했다가 말을 삼켰다. 산파가 아이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아가야, 울어야지. 아이는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 안을 둘러봤다. 갓난아기가 그렇듯 흐릿멍덩한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눈빛, 그리고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 연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눈빛이 꿈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어머니의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산파가 다시 등을 두드리자 그제야 아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도 이상했다. 아기 울음인데도 너무 또렷하고 너무 분명한 울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울음이었다. 김서방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이다, 연하야. 연하는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몸이 풀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산파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연하 품으로 조심스레 가져다 놓았다. 그 순간 아이가 연하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웃었다. 방금 전까지 울던 아기가, 방금 태어난 아기가 연하를 보자마자 방긋 웃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복동아. 이름도 아직 없는데 연하는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떠올랐다. 복이 돌아온다. 복이 다시 들어온다.
그런데 그때 최 씨가 한 발 다가왔다. 내가 한번 안아보자. 연하는 순간 움찔했다. 몸이 먼저 긴장했다. 최 씨는 팔을 뻗어 아이를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복동이의 얼굴이 싹 바뀌었다. 방금 연하에게 웃던 입꼬리가 사라지고 눈빛이 단숨에 싸늘해졌다. 그리고 자지러지게 울었다. 으아악. 아기 울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토해내는 듯한 울음. 복동이는 작은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쳤다. 두 발이 허공을 차고 손이 포대기를 움켜쥐며 떨었다. 최 씨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왜 울어? 할미가 앉는다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동이는 더 크게 울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이 쉬어가는 듯한 울음이었다. 산파가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산모품이 제일 편한 법이에요. 조금 있다가 안으시지요. 최 씨는 기분이 상한 얼굴로 물러섰다. 하지만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저의 어이 닮아가지고 벌써부터 할미를 거부해. 그 말과 동시에 최 씨는 아이의 볼을 툭 건드리려 했다. 그 순간 복동이가 울음을 뚝 멈췄다. 그리고 최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갓난아기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겁이 아니라 경계였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복동이는 다시 연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연하 품 안에서만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마치 연하만 안전한 사람이라는 듯이. 그날 이후로 아이는 이상하리만치 연하에게만 순했다. 연하가 젖을 먹이려 가슴을 내어주면 손가락으로 옷깃을 잡고 토닥이며 웃었고, 연하가 눈물이라도 보이면 작은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응응 소리를 내었다. 반면 최 씨가 다가오기만 하면 복동이는 바로 울었다. 안으려 하면 울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 울고, 기척만 나도 울었다. 최 씨는 점점 더 신경질이 났다. 저것 봐라. 내가 뭘 했다고 저지랄이야? 그리고 어느 날 최 씨는 남편에게까지 투덜댔다. 내 자식, 나 싫어하는 거 아니냐? 너 며느리가 속으로 내 욕을 해서 그런 거지. 김서방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연하는 가만히 아이를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연하는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다. 복동아, 왜 할머니만 오면 그렇게 무서워하니? 그런데 복동이는 잠결에 눈을 반짝 뜨더니 연하의 손등 상처 위에 작은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연하는 느꼈다. 꿈에서 어머니가 손을 쓰다듬던 그 따뜻함을, 그 온기가 아이 손끝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연하는 숨을 멈췄다. 엄마. 그 순간 복동이는 다시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 작은 얼굴 위로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연하는 아이를 안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저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 정말 우리 엄마가? 그 의심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연하는 분명히 알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돌아온 존재라는 것을. 흉년은 사람의 얼굴부터 바꿔놓았다. 봄이 와도 땅은 기운이 없었고, 여름이 와도 벼는 키를 못 세웠다. 가을바람은 찬데 들판은 허허하게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말끝이 거칠어졌다. 웃음은 사라지고 한숨만 늘었다. 집집마다 장독대 뚜껑을 열 때마다 안을 들여다보는 눈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쌀독은 이제 곡식이 아니라 목숨이었으니까. 연하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아침 밥상은 점점 초라해졌고, 된장국은 건더기가 사라져 물처럼 맑아졌고, 김치조차 익은 맛이 아니라 아껴 먹는 맛이 났다. 그런데 그런 흉년 속에서도
최 씨의 밥그릇만은 이상하게 든든했다. 연아가 아침에 쌀독을 열면 최 씨는 꼭 뒤에서 지켜보았다. 쌀 한 줌을 집어 올릴 때마다 거기서 더 집지 마라. 콩 좀 더 섞어라. 쌀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얹었다. 그러면서도 밥이 되면 최 씨의 그릇엔 쌀밥이 고봉으로 쌓였다. 솥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후 올라오고 그 밥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연아의 뱃속이 먼저 움찔거리곤 했다. 연아는 젖먹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몸이 안에서부터 꺼져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기가 졌다. 밤마다 젖을 물리다 보면 머리가 빙 돌고 귀가 웅웅 울렸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런 연아에게 묽은 콩죽 한 그릇을 밀어주었다. 콩도 며칠 안 들어간 물이 더 많은 죽. 그릇 바닥이 훤히 비치는 죽이었다. 최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살 좀 빼야 한다. 몸무게가 무거우면 애도 힘들어. 연하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살을 빼라니. 그렇게 말하는 최 씨의 얼굴은 살집이 도톰했고 목덜미엔 살이 접혀 있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젖 잘 나오려면 밥을 조금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씨의 눈꼬리가 더 올라갔다. 젖은 내 몸에서 나오는 거짓밥에서 나오냐? 괜히 꾀병 부리지 마라. 내 젊을 때는 밥 한 숟갈에도 애새 키웠다. 그리고는 최 씨가 자기 밥그릇을 연하 쪽으로 살짝 당기며 덧붙였다. 너는 젖만 잘 나오면 돼. 밥이 무슨 소용이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싸움이 된다. 싸움이 되면 매가 된다. 매를 맞으면 아이를 안을 힘조차 없어진다. 연하는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퍽! 콩죽은 따뜻한 물 같았다. 입안에 넣자마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뱃속에선 더 큰 허기가 울부짖었다. 연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복동이를 내려다봤다. 복동이는 연하 무릎 위에서 젖병을 빨고 있었다. 아기의 눈은 맑고 젖을 빨며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연하는 자기 배가 고픈 것보다도 복동이가 혹여 배고플까? 젖이 모자랄까? 그게 더 무서웠다. 그날 오후 연하는 마당에서 장작을 옮기다가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다. 햇빛이 노랗게 퍼지더니 사람 그림자들이 물 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연하는 무릎이 풀려 휘청했다. 아! 연하는 겨우 벽에 손을 짚었지만 손바닥 힘이 빠져 손이 미끄러졌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순간 등에 엎여있던 복동이가 갑자기 끙끙하고 신음했다. 아기가 뜨거웠다. 연하는 순간 놀랐다. 복동이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기가 낑낑대기 시작했다. 연하는 겁이 나서 복동이를 급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불 위에 눕혔다. 복동아, 어디 아파? 열이나? 복동이는 한동안 낑낑대다가 갑자기 연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또 바뀌어 있었다. 늘 연하를 보면 웃던 눈이 아니라 어딘가 무겁고 답답하고 화가 난 눈빛. 연하는 그 눈을 보며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혹시 내가 젖이 부족했어? 그때였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허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터졌고 엄마라는 그리움이 함께 터졌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연하의 눈물방울이 복동이의 볼에 떨어졌다. 그 순간 복동이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뜨고 연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 작은 몸에서 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흔들었다. 미안해, 복동아. 엄마가 밥을 못 먹어서 미안해. 연하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문이 벌컥 열렸다. 최 씨였다. 최 씨는 이불 위에 복동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왜 저러냐? 연하는 급히 말했다가 목이 맸다.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최 씨는 다가오더니 연하의 얼굴을 쓱 보고는 비웃었다. 애는 원래 뜨거운 거요. 별걸 다 호들갑던다. 그리고 최 씨는 연하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는 왜 그렇게 축 늘어져 있냐? 밥 안 먹고 병든 척하면 내가 동정이라도 할 줄 아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웠어요. 그 순간 최 씨가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게 누가 밥을 축 냈냐? 애 낳았으면 애부터 챙길 것이지. 자기 배부터 채우려 하니까 벌 받는 거다. 그 말은 연하의 심장을 찔렀다. 연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최 씨는 바닥에 있던 연하의 콩죽 그릇을 발로 툭 밀었다. 그릇이 덜컥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묽은 죽이 바닥에 흘러내렸다. 봐라. 내 밥그릇은 원래 저런 거요. 흘려도 아까울 게 없지. 연하는 그 순간 눈물이 더 이상 참는 눈물이 아니게 되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복동이가 움직였다. 이불 위에 누워있던 복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씨를 바라봤다. 갓난아기 목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나 싶을 만큼 고개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전보다 더 차갑고 뚜렷했다. 최 씨는 그 눈빛을 마주치자 입이 굳었다. 뭐야? 또 저 눈깔이냐? 복동이는 울지도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듯한 눈으로 최 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연하는 복동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복동아, 제발. 그 순간 복동이의 손이 연하의 손등을 툭 잡았다. 갈라진 상처 위에 아기 손이 딱 붙었다. 그리고 연하는 느꼈다. 그 따뜻함이 그 손길이 예전 꿈에서 친정 엄마가 쓰다듬던 것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연하는 숨을 삼켰다. 최 씨는 뒷걸음질을 치려다 괜히 기가 죽는 게 싫었는지 입을 비틀며 쏘아붙였다. 뭐야? 뭐? 애가 날 노려본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애는 애일 뿐이야. 하지만 최 씨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연하는 부엌에서 조용히 누워 복동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배는 비었고 몸은 무거웠고 눈은 감기지 않았다. 연하는 복동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복동아, 너 혹시 정말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런데 복동이가 잠결에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에휴, 태어날 때 했던 그 한숨. 연하는 소름이 돋았다. 그 한숨이 왜인지 모르게 참고 참은 사람의 한숨처럼 들렸으니까. 그리고 연하는 그 밤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꿈속에서 연하의 밥그릇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하는 꿈이었다. 내 새끼, 밥부터 먹어라. 연하는 꿈속에서 울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곧 터질 무언가를 예감하는 울음이었다. 이 집안의 침묵이 곧 깨질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멀지 않은 날 복동이의 입에서 정말로 말이 되어 터져나오게 될 것이었다. 해가 뜨기도 전 부엌엔 눅눅한 장작 냄새가 났고 솥뚜껑 아래에서 국이 겨우 끓었다. 연하는 복동이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 국그릇을 옮기고 있었다. 정말 별것 아닌 순간이었다. 발이 문지방에 걸렸다. 옷자락이 살짝 끌렸다. 손끝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릇은 깨졌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부엌 바닥에 국물이 퍼지며 파김치 냄새 같은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연하는 먼저 복동이를 꽉 끌어안았다. 아기에게 한 방울이라도 튀었을까봐 숨이 턱 막혔다. 복동아, 괜찮아? 뜨겁지 않아? 아기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연하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연하의 손등을 작은 손으로 꾹 눌렀다. 마치 먼저 너부터 보라는 듯이. 그때였다.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최 씨의 발소리가 부엌 바닥을 찍어 눌렀다. 뭐야? 이 지랄은. 최 씨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보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 눈빛이 연하를 향해 꽂히는 순간 연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 칠푼이 맞은 년, 집안을 말아먹을 년, 밥도 제대로 못하고 국도 제대로 못하고 너는 대체 뭘 하려고 내 집에 들어왔냐? 연하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깨진 조각을 손으로 쓸어 모으려 했다. 손끝이 유리 조각에 스쳤고 피가 또 가늘게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치우겠습니다. 최 씨는 그 피마저 보고 더 흥분했다. 피는 무슨 피야? 내 피가 귀한 줄 알아? 내 밥이, 내 쌀이 더 귀해. 최 씨는 부엌 구석으로 성큼 걸어가더니 아궁이 옆에 세워둔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연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직갱이를 드는 건 늘 같은 뜻이었다. 말이 끝났다는 뜻. 이제 몸으로 가르치겠다는 뜻. 연하는 본능처럼 복동이를 더 깊이 품에 끌어안았다. 아기 얼굴을 자신의 가슴께에 묻었다. 아기가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아기를 막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게. 어머니, 복동이가 보고 있어요. 제발. 최 씨가 코웃음을 쳤다. 애가 뭘 알아?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부직갱이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연하는 몸을 움츠렸다. 등짝이 먼저 얼어붙었다. 그 순간 품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다. 연하의 가슴을 밀치듯 작은 몸이 또렷이 일어났다. 갓난아기라고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복동이는 최 씨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아기 손가락이 공기를 가르며 딱 한 점을 찍었다. 바로 최 씨의 얼굴. 부직갱이가 내려오려는 찰나. 방안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숨소리까지 멎는 고요 속에서 복동이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연하는 응애를 기대했다. 울음이라도 터져 최 씨의 손이 멈추길 바랐다. 그런데 복동이 입에서 나온 소리는 울음이 아니었다. 연하야. 걸걸하고 낮고 분명히 어른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한이 서린 오래 참고 살아온 여인의 목소리. 순간 최 씨의 팔이 굳었다. 부직갱이가 공중에서 멈췄다. 연하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복동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손 당장 내리지 못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 씨의 손에서 부직갱이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나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정적?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들은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거지? 그 생각이 머리를 꽉 막았다. 최 씨가 먼저 입술을 떨었다. 뭐라고? 복동이는 눈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았다. 갓난아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작은 몸에 들어앉아 있는 눈빛이었다. 날카롭고 서늘하고 무엇보다 너무 익숙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를 바라봤다. 복동이의 얼굴엔 울음이 없었다. 침도 없었다. 그저 단호함만 있었다. 최 씨는 뒷걸음질을 쳤다. 발이 그릇 조각을 밟아 딱 소리가 났다. 최 씨는 그 소리에 더 놀라며 목을 움츠렸다. 이게 무슨... 그때 복동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아직도 모르겠냐는 듯이. 그리고 낮게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딸을 때리려 해. 연화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딸. 그 말 하나로 연화의 눈앞이 번쩍 밝아졌다가 다시 깜깜해졌다. 꿈속에서 손을 쓰다듬던 어머니, 밥부터 먹으라던 어머니, 그 목소리와 너무 닮았다. 연화는 입술을 떨며 겨우 소리를 냈다. 복동아. 그런데 복동이는 연화를 보지 않았다. 오직 최 씨만 바라봤다. 최 씨가 억지로 허세를 부리려는 듯 소리쳤다. 미친 소리. 애가 말을 해. 누가 뒤에서 장난치는 거냐? 하지만 최 씨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쟁갈이 같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겁먹은 짐승처럼 갈라져 있었다. 복동이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짧게 칼처럼. 무릎 꿇어라. 연하는 숨을 삼켰다. 최 씨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이건. 그런데 최 씨의 무릎이 먼저 흔들렸다. 입은 부정하는데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눈빛이 무엇인지, 저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최 씨가 주저하듯 바닥에 털썩 앉았다. 치맛자락이 국물 위로 젖었고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 옆에 닿았다. 복동이가 마지막으로 낮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 그만 괴롭혀라.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내려앉자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믿기지 않음인지도 모를 눈물이었다. 연화는 복동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 맞아? 그 말을 들은 복동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만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다. 최 씨는 입술을 덜덜 떨며 바닥에 떨어진 부직갱이를 보지도 못하고 중얼거렸다. 이게 귀신이 씨였나? 아니야. 연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복동이가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그 첫마디가 울음이 아니라 호통이었다는 건 이 아이가 돌아온 이유가 단 하나라는 뜻이었다. 이 집에서 연하가 삼켜온 눈물과 멍과 굶주림을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놓겠다는 뜻. 최 씨의 눈이 떨리며 복동이를 향해 돌아갔다. 그 눈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복동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이제부터 할 말을 다 하겠다는 사람처럼. 부엌 바닥엔 아직도 국물이 흥건했다. 깨진 그릇 조각은 빛을 받아 번뜩였고 연화의 손끝에서 떨어진 비는 그 국물 위로 동그랗게 퍼져나갔다. 그 위에 최 씨가 주저앉아 있었다. 입은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고 눈은 커다랗게 뜬 채 깜빡이지도 못했다. 마치 누가 목덜미를 쥐어잡고 있는 사람처럼 숨이 짧았다. 이게 말이 되나? 최 씨는 중얼거리며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손에 부직갱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손이 떨려서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연하는 복동이를 안고 몸을 웅크린 채 있었다. 아이가 아니 아이 속에 누군가가 방금 말을 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복동이는 울지 않았다. 숨도 거칠지 않았다. 그저 아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마치 폭풍 전 바다처럼 한 번 더 크게 터질 것을 알고 있는 고요함. 최 씨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려 했다. 쟁거리 같은 소리를 되찾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장난치지 마라. 애가 어떻게 말을 하냐? 누가 뒤에서 흉내내는 거냐? 말은 세게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최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누군가 숨어 있나 찾았다. 하지만 방 안엔 연하와 복동이뿐.
그리고 깨진 그릇과 국물과 떨리는 숨뿐이었다. 복동이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난? 목소리는 더 또렷했다. 낮고 걸걸한 혼이 담긴 여인의 목소리. 그런데 이번엔 호통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안에 떨림이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얽힌 떨림. 내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장난이라 하느냐? 최 씨의 얼굴이 더 하얘졌다. 내 딸? 누가 내 딸이야? 내 딸은 죽었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최 씨는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눈이 커졌다. 복동이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래, 죽었다. 내년이 출가회인이라며 발목 잡아 못 가게 했어. 내가 숨 넘어갈 때 내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죽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아의 다리가 풀렸다. 연아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복동이를 더 끌어안았다. 엄마. 연아의 목소리는 바람에 씻긴 듯이 얇았다. 울음은 나왔지만 소리로 나오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만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복동이가 연아를 잠깐 내려다봤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만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곧 다시 최 씨에게 꽂혔다. 내가 내 사돈이다. 최 씨가 헉하고 숨을 삼켰다. 사돈. 그 단어가 부엌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무겁게 굴렀다. 복동이가 이어 말했다. 연하엄이다.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더라. 내 새끼가 밤마다 부뚜막 앞에서 엄마하고 우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최 씨는 바닥을 더듬으며 뒤로 기어갔다. 치맛자락이 국물에 젖고 손바닥이 그릇 조각에 긁혔지만 아픈 줄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귀신이야. 최 씨는 연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년이 뭘 했지? 무당을 불러왔냐? 부적을 숨겼냐? 너 이 집을 저주하려고? 연하는 고개를 흔들며 울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그때 복동이가 최 씨의 말을 끈듯 툭 내뱉었다. 무당? 부적? 그리고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선한지 연하의 등골이 오싹했다. 내년이 한 짓이 부적이 아니냐? 사람 목숨을 발목으로 잡아두고 딸이 어미 임종도 못 지키게 만들어 놓고 그게 저주지. 최 씨는 입술을 떨며 소리쳤다. 그래도 난 이 집 어른이야.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게 무슨 죄야? 복동이의 눈이 번쩍했다. 가르친다? 복동이는 작은 손을 들어 공기를 툭 쳤다. 아기 손이었지만 그 동작은 마치 입 다물어라 하는 손짓 같았다. 가르친다는 것이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냐? 가르친다는 것이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찬물에 빨래시키는 것이냐? 가르친다는 것이 임종길 맞고 밤마다 울면 집안 기운 흐린다 쏘아붙이는 것이냐? 복동이의 말이 이어질수록 최 씨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다. 복동이는 마치 장부를 펼쳐 읽듯 최 씨가 해온 일을 하나하나 읊었다. 내가 위독하단 소식 전해갔을 때 내년이 뭐라 했느냐? 출가회인. 내년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새끼 발이 묶였다. 그날 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나는 내 새끼 얼굴이 떠올라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연하는 복동이를 안고 어깨를 떨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그러자 복동이가 연하를 향해 아주 낮게 말했다. 미안할 것 없다. 그 한마디가 연하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연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끊어진 숨을 겨우 이어냈다. 그런데 최 씨가 이를 악물었다. 공포에 눌려도 욕심은 끝까지 남는 법. 최 씨는 부엌 바닥에 떨어진 부직갱이를 힐끗 보며 말했다.
너 정말 사돈이라면 왜 하필 그 몸이냐? 왜 하필 내 손주 몸에 들어오냐? 그럼 내 손주는 어떡하냐? 복동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순간 방 안이 더 고요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신 듯한 고요. 그리고 복동이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더 단호했고 더 차가웠다. 내 손주라서. 최 씨가 눈을 크게 떴다.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이 집안에 어디 있더냐? 내년 눈 밑에서는 연하가 늘 맞고 늘 굶고 늘 울었다.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최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복동이는 더 가까이, 더 깊게 찔러왔다. 내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 키웠다지. 그 아들 지키려고 며느리 하나를 종으로 만들었지.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짐승 취급했지. 복동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부엌벽이 울릴 만큼, 장독이 덜컥거릴 만큼. 내가 사람이냐? 최 씨가 아악, 아악가고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최 씨의 치맛자락 아래로 따뜻한 냄새가 확 퍼졌다. 연하는 그 냄새를 맡고 눈을 감았다. 최 씨가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한 것이었다. 최 씨는 그걸 깨닫고 얼굴이 더 새파래졌다. 그 부끄러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최 씨는 결국 머리를 바닥에 박듯 숙였다. 그만해라. 사돈님 제발 그만. 복동이는 최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야 사돈이라 부르는구나. 그리고 한마디 또렷하게 내리꽂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겁주러 온 줄 아느냐? 복동이는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다. 그러고는 연하를 바라봤다. 내가 온 건 내 새끼 눈물 다 끌어왔다. 그 말이 끝나자 연하의 울음이 더 커졌다. 연하는 복동이를 꼭 끌어안고 마치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떨었다. 엄마 진짜 엄마야? 복동이는 아기 손으로 연하의 뺨을 더듬었다. 고사리 같은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정확히 눈물 자리를 찾아 닦는 손길.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연하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물길에서 돌아오다 부엌에서 들려온 호통 소리를 들었는지 대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연하야, 무슨 일이냐? 방금 애가 우는 소리 아니라 누가 소리쳤는데? 연하는 숨이 턱 막혔다. 들켰다. 이제 이 집의 비밀은 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된다. 최 씨는 더 겁먹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기 죄가 드러날 테니까. 복동이는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좋다. 사람들 앞에서 내년 죄를 더 똑똑히 들춰주마.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복동이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눈빛이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문 쪽을 바라봤다. 대문 밖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연하야, 문 열어라.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이 집안의 어둠이 이제 마을 앞마당까지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소문은 문을 모른다.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발이 먼저 움직이지. 연하야, 무슨 일이냐? 바깥에서 또다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발자국이 하나둘 늘어나는 소리가 났다. 집신 바닥이 겨울 끝자락 흙을 밟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연하는 복동이를 안고 문턱 앞에서 몸이 굳었다. 문을 열면 일이 커진다. 문을 안 열면 더 수상해진다. 무엇보다 최 씨가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최 씨였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도 사람 기척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치맛자락은 국물에 젖어 검게 얼룩졌고 얼굴엔 땀이 번들거렸다. 방금 전 그 자리에서 실례를 했던 치욕이 최 씨의 뺨을 붉게 달구고 있었다. 최 씨는 다급하게 연화 쪽으로 다가와 낮게 윽박질렀다. 문 열지 마라. 밖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알았냐?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숨만 가빠졌다. 그때 복동이가 최 씨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겁나느냐? 최 씨는 그 목소리에 다시 굳었다. 말은 못하고 숨만 씩씩 거렸다. 복동이는 차갑게 이어 말했다. 겉으로는 대단한 어른 행세를 하더니 남의 귀에 들어갈까봐 제일 먼저 떨리는구나. 최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분노가 아니라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하는 공포였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쿵, 쿵. 나무 문이 울리며 집안까지 둔탁한 울림이 들어왔다. 연화야, 진짜 큰일 난 거냐? 방금 아기 목소리 아닌데 어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맞아. 나도 들었어. 애가 말을 했다고? 아니, 말이 되나? 혹시 최 씨가 또 연하를 때리나? 연하는 그 마지막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조차 알고 있었다. 최 씨의 악명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던 것이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치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이를 악물었다. 저것들이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 그때 복동이가 낮게 무겁게 한마디를 던졌다. 끼워야 한다. 최 씨가 눈을 흘겼다. 복동이가 말했다. 남의 집이라며 눈 돌리니 내 딸이 이 꼴이 됐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죄는 더 커진다.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다. 복동이의 말이 마치 칼처럼 마을의 침묵까지 찌르는 것 같았다. 대문 밖에서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 쿵. 문 열어라. 안 열면 우리가 부수고 들어간다. 연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복동이가 연하를 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열어라. 내가 숨어야 할 사람은 아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풀었다. 빗장이 끼익하고 돌아가며 오래 잠겨있던 죄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휙 들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이웃 안악들과 늙은 영감, 아이들까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집안을 향해 뾰족하게 들어와 있었다. 아이고, 연화야, 괜찮냐? 맨 앞에 선 건 동네에서 말 많기로 소문난 복내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품에 안긴 복동이는 너무 조용했다. 복내 아주머니가 낮게 속삭였다. 방금 애가 말한 게 맞냐? 연하는 입술이 떨려 말을 못했다. 그때였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눈이 일제히 복동이에게 꽂혔다. 갓난아기라면 울거나 웃거나 해야 했는데 복동이는 그저 조용히 사람들을 쳐다봤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맞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세상에. 아기가 말을. 아내, 저게 뭐야? 복동이는 사람들을 잠깐 둘러본 뒤 최 씨를 바라봤다. 마치 재판장에 선 죄인을 보는 눈빛이었다. 이 집 어른이 며느리를 짐승처럼 부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다. 복동이는 이어 말했다. 임종기를 막았고 밥그릇을 빼앗았고 피가 나도 찬물에 빨래를 시켰고 아이 앞에서 부지깽이를 들었다.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무슨... 최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복동이가 더 크게 말했다. 내년의 죄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최 씨가 그랬다고. 어쩐지 연하 얼굴이. 젖은 며느리 밥 못 먹는다더니. 최 씨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몸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 시선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집안에서만 휘두르던 권력이 바깥에선 아무 쓸모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최 씨는 갑자기 연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전부 과장한 거다.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며느리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복내 아주머니가 입을 벌렸다. 최 씨, 이보쇼. 며느리가 원래 그렇게 살면 왜 당신 며느리는 뼈만 남았소? 밥을 줬다면 저 꼴이 됐겠소? 최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복동이가 조용히 그러나 더 무겁게 말했다. 내년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복동이의 목소리에 사돈의 한이 스며 있었다. 나는 죽어서도 내년 때문에 눈을 못 감았다. 내 새끼가 부엌에서 올 때마다 나는 저승에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 말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하는 탄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복동이를 다시 봤다. 그저 신기한 아기가 아니라 무언가 사연이 얽힌 존재로. 최 씨는 무릎이 풀렸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입은 버티려 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나도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복동이가 곧바로 끊었다. 그래서 내 딸을 갈아 넣었느냐? 그 말 한마디가 최 씨의 등을 꺾었다. 최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 무릎 꿇는 소리가 마치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컸다.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아니라 먼저 콧물이 흘렀다. 부끄러움과 공포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얼굴이었다. 사돈님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최 씨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다. 용서해 주소. 제가 미쳤었습니다. 내 자식 하나 지키겠다고 남의 자식은 사람으로도 안 봤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최 씨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처음으로 죄라는 말이 최 씨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연하는 최 씨의 눈물도 최 씨의 사과도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연하는 복동이를 끌어안고 떨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야? 복동이는 연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번엔 조금 더 따뜻했다. 그리고 복동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연하의 뺨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눈물 자리를 정확히 꼭 집어 닦았다. 울지 마라. 복동이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연하는 완전히 무너졌다. 연하는 복동이를 가슴에 꼭 품고 통곡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나 진짜 못 살겠더라. 연하의 울음은 단지 오늘의 울음이 아니었다. 지난 5년 밤마다 삼킨 울음이 한꺼번에 터지는 울음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조용해졌다. 어떤 안악은 눈가를 훔쳤고 어떤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최 씨는 계속 빌었다. 무릎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사돈님은 한 번만 살려주소. 내가 달라지겠소. 내 새끼, 내 며느리, 내 손주 내가 잘하겠소. 복동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었다. 마치 저승에서 무게를 재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복동이가 낮게 말했다. 진심이냐? 최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예, 진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동이가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다. 에휴. 그 한숨은 태어날 때 했던 그 한숨과 똑같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그래, 이제야 사람답힐게.
복동이는 연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새끼, 이제부터 내가 밥상 차릴 때 눈치 보지 말아라. 연하는 그 말에 또 울었다. 그리고 최 씨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통곡이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죄를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의 울음. 그 울음이 초가집 천장을 타고 올라가 마치 오래 묵은 그늘을 씻어내는 것처럼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한 집안의 참혹한 비밀이 갓난아기 입에서 나오고 시어머니 무릎이 꺾이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연하의 눈물도 예전처럼 계속 흐르지는 않을 것임을. 복동이는 연하의 품 안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일을 마치기 전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겠다는 듯이. 그날 이후 집안의 소리는 달라졌다. 예전엔 최 씨의 고함이 벽을 긁고 다녔고 연하의 숨죽인 흐느낌이 바닥을 기어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물 끓는 소리, 쌀 씻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같은 살아있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연하의 집을 입에 올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장독대 옆에서, 우물가에서, 장날의 좌판 사이에서 수군거렸다. 아기가 말했대. 사돈이 돌아왔대. 최 씨가 무릎을 꿇었대. 연하가 이제 좀 살겠네. 하지만 소문이 오래 갈수록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다. 그 신기함보다 더 크게 남는 건 연하의 앙상한 팔과 터진 손등, 그리고 그 눈 속에 쌓여있던 세월이었으니까. 최 씨는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 정말로 누가 도끼로 나무를 쪼개듯 속을 확 갈라놓고 새로 깎아가는 것처럼 달라졌다. 아침이면 최 씨가 먼저 부엌에 나왔다. 예전엔 이불 속에서 밥소리만 던지던 사람이 이제는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모아 아궁이에 넣었다. 연하가 놀라서 서 있으면 최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가만히 있어라. 내 손, 그거 아직도 아프지 않냐?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이 칼날이 아니라 오래된 집신 같은 느낌이었다. 투박하고 낡았지만 사람을 찌르진 않는. 그리고 밥상을 차릴 때마다 연하의 손이 먼저 떨렸다. 늘 빼앗기던 쌀, 늘 눈치 보던 숟가락. 연하는 본능처럼 최 씨 눈치를 보며 밥그릇을 반쯤만 담으려 했다. 그때 최 씨가 딱 연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라. 연하가 움찔하자 최 씨는 한숨을 푹 쉬었다. 사돈 어른이 그날 뭐라 했는지 아니야? 내가 밥상 차릴 때 눈치 보지 말랬다. 연하는 그 말에 목이 맸다. 눈물이 또 올라왔지만 이번엔 참았다. 최 씨는 밥그릇에 쌀밥을 가득 담아 연하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 위에 조그만 멸치볶음을 얹고 된장국도 건더기를 듬뿍 떠서 먹어라. 내가 쓰러지면 애도 쓰러지는 거다. 연하는 그 밥을 바라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먹어도 되는 밥의 냄새를 맡았다. 고소했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다. 그 밥을 너무 오래 몰랐어. 연하는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울음이 아니라 숨이 나왔다. 아, 살아있는 숨. 그때 복동이가 연하 품에서 웃었다. 방긋. 그 웃음이 마치 그래, 이제 먹어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복동이는 점점 달라졌다. 아니,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최 씨를 보면 눈빛이 싸늘해지고 입술이 굳어지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최 씨가 다가와도 눈만 깜빡였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도 이전처럼 자지러지게 울지 않았다. 복동아, 할미도 되겠냐? 최 씨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날이면
복동이는 잠깐 최 씨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그 미소는 용서라기보다 이제 됐다라는 듯한 미소였다. 최 씨는 그 미소를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다. 사돈님은 고맙습니다. 그 말이 공중으로 흩어질 때 복동이는 작게 하품을 했다. 함. 그 하품이 얼마나 길고 깊은지 연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복동이가 태어날 때 했던 그 한숨을 다시 내쉬었다. 에휴. 연하는 숨을 멈췄다. 복동이가 연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다. 너무 어머니 같았다. 복동이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내 새끼. 연하의 눈이 커졌다. 복동이는 이어 말했다. 약속해라.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약속? 복동이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먼저 챙겨라. 밥부터 먹고 참지 말고 울 일 있으면 울고 참지 말아라. 연하는 그 말에 무너졌다. 울음이 터졌다. 엄마 가지 마. 나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복동이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작은 손이 연하의 손등을 찾았다. 갈라진 상처 위를 조용히 덮었다. 따뜻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쓰다듬던 그 따뜻함과 똑같았다. 복동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울지 마라. 나는 이제 됐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동이의 몸에서 힘이 스르 빠졌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아이 얼굴을 흔들었다. 복동아, 복동아, 엄마 여기 있어. 복동아. 최 씨가 달려와 함께 아이를 봤다. 최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사돈님은 그때였다. 복동이가 눈을 떴다. 그리고 응애. 이번엔 진짜 갓난아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세상을 향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 울음. 연하는 그 울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살았다는 안도와 떠났다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최 씨도 울었다.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진짜로 무너지는 울음이었다. 복동이는 그 뒤로 정말 평범한 아기가 되었다. 울 때는 울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는 아기. 최 씨가 다가오면 손을 뻗고, 연하가 노래를 불러주면 눈을 반짝이고, 김서방이 어색하게 안아주면 응하고 몸을 기대는 아기. 연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복동이는 떠난 게 아니라 할 일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그해 겨울,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초가 지붕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마당은 하얗게 덮였다. 연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밥은 고슬고슬했다. 최 씨는 아궁이 앞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연하가 부르는 소리에 응하고 대답했다. 어머니, 밥 드세요. 그 말이 얼마나 낯설고도 따뜻한지. 연하는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 놀랐다. 최 씨는 밥상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연하야. 연하가 고개를 들자 최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 노릇을 못했다. 연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밥그릇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잘 살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5해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닦아준 어머니의 손길이 들어 있었다. 그때 복동이가 마루 끝에 앉아 허공을 보며 방긋 웃었다. 연하는 그 웃음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마루 끝, 내리는 마당 쪽.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자리. 연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 그 순간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불었다. 눈송이가 살짝 흩날렸고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는 것처럼
마당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복동이는 다시 연하를 바라보고 또 한 번 화하게 웃었다. 그리고 연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에는 더는 부직갱이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는 밥그릇이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는 어머니를 부르며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들었다. 복동이의 숨소리는 가벼웠고 아궁이 불은 따뜻했고 초가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사람답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가장 강한 복수는 칼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죽어서도 딸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